저 이번에 그 평가원 지역인 충남 응시에서 최종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 간단하게 제 소개랑 그 성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 합격 수기를 카페에도 자세하게 올렸는데 그 먼저 저는 합격 수기를 읽을 때 주로 제 성향이랑 비슷한 분들의 합격 수기만을 이렇게 골라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공부 스타일에도 정말 많은 스타일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합격 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합격 수기가 있기 때문에 제 공부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좀 진짜 꼼꼼하게 보는 타입이고 그리고 약간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계속 앞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만 계속 머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그 스터디에 의한 그리고 학원에 의한 그런 공부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진도대로 짜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를 나는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 제 이 공부 합격 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서울 응시에서 그 1차 합격하고 그 최종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충남에서 1차 컷에서 7점 높게 받았고 2차에서 4.99점을 받았는데요. 그 약간 저는 4.99점 보고서는 되게 낮은 점수구나, 최종에서 되게 낮은 점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저희 충남 신규 단톡방에서 저희가 점수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점수 오픈을 했는데 제가 거의 그 미공개되신 분이 2명 있는데 제가 거의 3등 정도, 최소 3등이고 잘 받았으면은 전체에서 2등 정도로 되게 이 4.99지만 되게 높은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고 제가 느낀 게 이번에 되게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다들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이번에 2차에서 보통 평가원은 많이 변별이 적은 지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원도 2차에서 변별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제 임용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이번에 평가원 지역인데 12점 넘게 감점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제 10점 넘는 감점이 평가원 지역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고 2차 준비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저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전반적인 제가 항상 한 이맘때쯤에 초수일 때 제가 항상 했던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걸 먼저 제가 선배들에게 주로 했던 질문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제가 그 대표적인 제가 가진 질문들을 먼저 한번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주말에 꼭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기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번 주에 계획한 걸 다 못 끝냈으면 뭐 주말에 하면 되는 거고 꼭 보면은 뭐 학원에서 스터디원들이 또는 학원 친구들이 막 나는 주말까지 공부하니까 쟤는 주말까지 공부하니까 나도 꼭 주말까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주말에 공부가 안 되는데 막 억지로 앉아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보면은 그렇게 억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 다들 주말에 쉬었던 동기들도 보면 많이 다들 합격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보면은 꼭 주말이나 뭐 공휴일 이럴 때 막 억지로 공부 안 되는데 앉아 있기보다는 자기가 잘 되는 시간에 능률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기간제나 알바하면서 합격이 가능하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기간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그리고 저는 중간에 올해 실제로 공부하면서 여름에 알바를 했었어요. 오전에 카페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자작년에 그 최종 탈락했던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알바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약간 자신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저희 임용 동기들도 보면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뭐 방과 후 강사 하시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기간제 하니까 뭐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나는 공부를 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다들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알바하면서 좋았던 점이 약간 그 리프레시 될 수 있고 제가 약간 혼자 막 커스텀해서 음료도 만들어 먹고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약간 정말 약간 재밌고 리프레시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저는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 그 스터디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께서 막 스터디 꼭 해야 되나? 그거 나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그 잡담만 나누게 되는 것 같고 스터디 안 하고 싶다. 뭐 스터디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일단 스터디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아서 스터디를 정말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데 보면 정말 그 합격한 주변 사람들 보면 비율이 정말 반반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해서 합격한 사람들도 많은데 스터디해서 합격한 사람들도 정말 많으니까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나는 정말 혼자서 공부하는데 항상 진도도 밀리고 혼자서 하면은 약간 지치고 약간 지루해지고 약간 그렇게 루즈해지게 된다 하면은 스터디를 억지로라도 구성해서 그리고 노량진에 있지 않더라도 그 요즘에는 특공 같은 데 가면은 오프라인 전화 스터디 온라인 전화 스터디가 정말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당장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화나 줌 같은 거 사용해서 해도 저는 장특법이랑 그 총론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그 전화로 했거든요. 직접 안 만나고. 그래서 그 전화 같은 거 활용하셔도 충분히 스터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스터디 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때는 막 어떡하지? 이 선생님이랑 스터디 깨면은 내가 이 선생님에게 방해가 될 텐데 스터디 깨자고 말해야 되나? 막 이걸 정말 저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수험 생활은 어차피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합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의 의견도 약간 물론 존중을 해드려야지만 약간 어쨌든 수험 생활을 이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 선생님과 스터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저는 진짜 막 과감하게 그냥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스터디 방향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로에게 약간 윈윈 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약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TO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이 정말 컸어요. 보면은 제 자작년에 그 서울 썼을 때는 경쟁률이 4.7인가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면서도 초수인데 약간 되겠는데 하면서 정말 약간 자신감과 희망이 차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약간 그 정권도 바뀌고 올해 TO가 나왔는데 올해 경쟁률이 거의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대 막 넘어가고 충남도 거의 15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높아지니까 거의 10배가 높아진 거잖아요, 경쟁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들 막 엄청 그 TO가 발표가 나고 다들 엄청 많이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막 스터디원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오늘 TO 보고서는 스터디 못 하겠다 이러고 저 오늘 공부 쉴게요 이러고서는 아예 스터디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TO에 대해서 진짜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카페 가서 보니까 올해 TO가 더 줄을 것 같다 막 이런 불안감에 찬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건데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잘하면은 TO가 줄어도 어차피 그 불안에 떨면서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그 조그만 인원 안에도 내가 분명히 들 것이다.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O가 적더라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약간 불안해서 멘붕 와서 스터디 빠진 분들은 다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TO가 나와도 약간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잡고 공부하는 게 정말 그 마지막 10월 그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장특법 총론 통함기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저도 많이 궁금했던 건데 장특법 총론을 통함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막판에 가서 다들 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장특법이랑 총론 통함기 하길 정말 잘했다. 통함기 안 했으면은 자기는 100% 틀렸을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장특법이랑 총론은 진짜 하루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스터디 전화로 진행했는데 이때 전부 다 통함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장특법 총론만 하는데 하루에 1시간 반씩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고작 몇 점짜리 맞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막 밴드 스터디도 막 해서 막 여러 가지 응용 문제도 막 풀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통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난 머리가 좋고 응용력이 너무 좋아서 장특법 총론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핵심 키워드만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무조건 저는 통함기를 장특법 총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강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전 초수 때는 신강론 볼 시간이 없어서 신강론을 절대 못 봤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그나마 재수라서 신강론을 볼 시간이 있어서 넉넉하게 좀 신강론을 봤는데, 올해는 제가 그냥 제 주관적으로 신강론이 조금 많이 나온 느낌이었어요, 올해 시험이. 그래서 저는 신강론 김은진 교수님 신강론 특강도 듣고 그 7, 8월에도 신강론 내용을 많이 다뤄주셔서 그때 정말 외운 게 정말 많이 나와서 신강론을 저는 약간 재수쯤 되면은 꼭 보는 거를 약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 신강론에서 나온 그 몇 점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확실히 제 1차 점수가 좀 안정권으로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은 약간 선택적으로 신강론을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재수부터는 약간 조금 시간이 되시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기본 이론서를 여러 개 봐야 되냐, 이것도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주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들 기본 이론서를 2개씩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막상 그래서 2개를 일단 사놓긴 했는데 결국에 한 권은 다 아예 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이론서를 굳이 2개 사기보다는 내가 읽기 좋고 가독성 좋은 거, 나랑 스타일 맞는 거 그냥 하나만 해서 쭉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해주는 그 7, 8월이나 그 모고 때 나눠주는 자료들만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도 다른 이론서까지 여러 강사분들 이론서 안 봐도 강사 이론서 1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사회, 진단평가, 전환교육과 같은 그런 비인기 파트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 버려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1, 2월부터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항상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버린다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일단 초수 때는 거의 다 버리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올해 재수 때도 재수니까 봐야겠다, 약간 재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텐데 하고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정말 11월 달에만 이렇게 여러 번 요약된 자료를 훑어보는 것으로 그쳤지,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저도 불안해서 이번에 계속해서 이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사회가 몇 년 동안 빈출이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올해 22학년도 거까지 있는데 보면은 교육사 철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몇 년 동안 교육사회도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일단 생활지도는 사실상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제가 카더라로 들은 건데 그 생활지도 상담 자체가 그 상담국과 과목 선생님들은 이 생활지도가 나오면 전부 다 맞추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은 그 최대한 그 평가원에서 출제를 지양하도록 약간 그렇다는 카더라를 들었는데, 그래서 생활지도가 지금 보시면 엄청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불안해서 교육사회, 교육철학, 생활지도 같은 거를 막판에 막 엄청 많이 보긴 했는데 이런 거 안 봐도 약간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점은 감점 까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는 식으로 해야지, 나는 뭐 이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뭐 존중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지금은 약간 상반기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공부할 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 뒤에 원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려졌는데, 저는 약간 1회독 한 이후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약간 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기본 이론서를 거의 막 무슨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의미 부여해가면서 엄청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거의 9월이 다 된 거예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대체 내가 뭘 했지? 이 기본 이론서 거의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하면서 기출 분석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이거 제가 합격 수기에도 자세히 올려놨는데 제가 처음에 초수 때는 잘 몰라서 그냥 예쁘게 꾸미는 거에만 되게 집중을 했어요. 막 보면은 막 그래서 막 밑줄 치고 막 형광색깔 형광펜으로 막 체크하고 막 별표 치고 막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기출 분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정말 기출 분석이 아니구나. 기출 분석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에 활용된 지문이 어떻게 그 기출 문제에서 녹아내어 나오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인출해 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집을 이거 그 스캔 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바로 여기다가 백지 인출을 실시했어요. 뭐 이때 인출하는 방법은 타이핑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구두로 막 자기가 말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좀 종이를 더럽게 써야 성취감이 느껴지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여기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별로 마인드맵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저비율 차별 강화, 타행동 차별 강화, 상반행동 차별 강화 이렇게 해서 이거의 목적은 뭐고 장점은 뭐고 타행동 차별 강화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저비율 차별 강화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리고 목적은 뭐지, 단점은 뭐지, 그리고 이때 후반기로 갈수록 내가 확실하게 아는 내용 있잖아요. 진짜 막 얘는 막 탁 쳐도 그냥 바로 짤라 나오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쓰고 그냥 이거 아는 내용이야 하고서는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애매하거나 탁 치면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배운 내용들은 이렇게 다 직접 써서 다 기출 문제집에 하나하나 마인드맵 형식으로 인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준병동 설계가 돼서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장점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가지만 외워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험에서 2개 쓰라 나올 수도 있고 막 진짜 막장인 시험이면 3개까지 쓰라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3개까지는 무조건 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단점도 그냥 기억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인출을 하고 뭐 이거 기능적 관계는 연속 3회 기준 이렇게 충족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저거는 2문자를 딴 거여서 이렇게 2문자 따서 전부 다 마인드맵 식으로 이렇게 인출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보면은 이게 장특법에 나오는 그 진단평가 법적으로 하는 거 이거 2문자 따서 이렇게 다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제 내가 이거를 정말 저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이것만 했어요. 막 다른 거 딱히 안 하고 그냥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계속 풀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더 약간 핵심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인출해보고 안 되면은 체크해놨다가 더 인출해보고 계속해서 기출문제만 그냥 돌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또 글씨가 가려졌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원래 써놨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딱 내가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 뭐가 있지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제가 스터디할 때 느낀 건데 선생님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막 뭐지? 하면서 막 형태, 내용, 사용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은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언어의 구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스터디원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고는 있는데 범주를 물어보면 이게 이 범주를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 범주를 물어본 거 답하는 건지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이게 딱 그리고 들었을 때 시험에서는 되게 당황하단 말이에요. 저도 시험에서 정말 당황 안 하는 타입인데도 그 실수한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봤을 땐 더 당황하니까 이렇게 딱 애매한 카테고리의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원래 지금 이거 좀 흐리게 표시가 됐는데 강한 막 형광펜이나 그런 걸로 강조를 해둬서 언어학의 하위 영역은 얘다 범주를 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주 빈출되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또 이거 보면은 조음 위치 측면에서 자음의 오류 형태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자음의 오류 형태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음의 위치랑 조음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음의 위치를 쓰는 건데 이거는 뭐 물론 쉬운 편의 문제에 속하니까 바로 선생님들이 조음의 위치 뭐 치조음하, 치조음 오류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시험장에서 당황하거나 또는 스터디할 때 구두로 막 선생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파열음화, 마찰음화 이쪽 분류의 카테고리를 답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런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이쪽 카테고리로 가야지, 이 단어는 이 카테고리에서 대답해야지 하고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걸 기출 분석 연습을 하시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제가 기출문제를 사용해서 공부한 방법은 기출문제 자체를 이제 외우는 건데 이게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헷갈렸던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또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오류를 쓰라고 나왔는데, 이게 답이 지금 생각이 자랐어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의미론적 오류가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맨날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화용론적 오류 아닌가? 하고서는 이 문제를 맨날 틀렸어요. 이 문제를 풀어도 맨날 화용론적 오류 아닌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이렇게 오려가지고 서브노트에다가 붙여놓고, 생각이 자랐어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화용론이 아니라 의미론적 범주에 속하는구나 하고, 이 예시 자체를 이해해서 예시 자체를 외워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기출에 나오면, 솔직히 정말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시험장에서 약간 조금만 긴장한 상태라면 까딱하면 이걸 화용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거 같은 거를 서브노트에다가 다 오려서 생각이 자랐어는 의미론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서브노트에서 보고 반복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헷갈렸던 문제인데, 이거 실제로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제가 질문했던 문제예요. 이 보면은 민기가 지금은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겠지만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랑 헷갈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 이 문제를 또 풀 때마다 매번 틀리고, 이게 왜 대체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 아니지? 그리고 이거를 답이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서브노트에 지금 이거 붙인 거를 스캔 뜬 건데, 이렇게 붙여놔서 이거는 아동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아직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예시 자체를 외워서 이거는 절대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 아니다, 헷갈리지 말자, 둘이 너무 비슷하지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하고서는 서브노트를 볼 때마다 기출문제에 나온 예시 자체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시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리 잘 외우려고 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간 지나면 까먹고 기출문제 또 풀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 예시 자체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거 학부 때부터 항상 헷갈렸던 건데, 이게 DTT의 내용에 대해서 DTT의 절차를 배웠는데 DTT가 대체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와서, 근데 마침 기출문제에 DTT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는 이거 오려 붙여서 서브노트에 두고, 이게 DTT의 절차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시를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내가 DTT를 조금 더 잘 외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서브노트에 오려 붙여서 이제 이렇게 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극 일반화를 항상 헷갈렸거든요. 그 자극 일반화랑 반응 일반화를 항상 헷갈려서 이 두 개가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자극 일반화 예시야. 왜냐하면 얘는 통합학급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놀이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 쳐놓고,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자극 일반화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얘는 자극 일반화라고 맞출 수 있게 이렇게 기출 문제 자체를 오려서 자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교수님 강의 활용법인데요. 저는 일단 7, 8월부터 작년에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최탈한 이후로 약간 좀 거만하지만 기본이로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저 생각이 있어서 노량진에 좀 늦게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7, 8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듣기 했는데, 정말 좋았던 게 제가 두 문자 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문자를 너무 많이 따주셔서 막 카스 들으면서 이거 대박 좋다, 대박, 그래서 다 막 하고 적으면서 막 이거 정말 좋은데 막 이러면서 두 문자를 정말 많이 저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법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두 문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외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학에 보면은 장독립형이랑 장의존형이 있는데, 저는 자료를 이렇게 구조화하는 능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는데, 김은진 교수님 해설 자료가 서브노트처럼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자작년에 초수 때 다른 강사분 들었을 때는 그냥 다 줄글로 돼 있어서 이걸 제가 막 다 서브노트 만드는데 결국에 서브노트 다 못 만들고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브노트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해설 자료만 보시고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약간 난 서브노트 진짜 못 만들어, 나는 자료 예쁘게 못 만들고 구조화하는 능력 진짜 떨어진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해설 자료를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저는 충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준비를 할 때 그 실제 현직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제가 학교에서도 저희 모교에서도 2차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약간 친한 동기들이랑 하고 친한 교수님, 선배들이 와서 봐주니까 하다 보면 약간 해이해져서 막 좀 약간 웃으면서 하고 뭐 실수하다 틀리면은 뭐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해보니까 확실히 그 낯선 분들과 낯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긴장되면서 진짜 이제 막상 시험장 가면 이것보다 더 떨리겠구나 하면서 그 스스로 약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저는 사실 교수님 이번에 강의 선택할 때 약간 가장 큰 이유가 저랑 같은 수험 생활을 하신 분이라는 게 정말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른 강사분들이 약간 진짜 임용고시 합격한 강사분들이 저는 별로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강의 추천 받을 때 김원진 교수님이 내가 채탈했던 서울을 합격하신 분이라니 이러면서 꼭 얻어갈 게 있겠다 하고서 내 부족한 부분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강의 들을 때마다 약간 수험 생활에서 오는 그 힘든 점을 교수님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번에 평가원 지역에서 그 시험장에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지금 여기가 구상실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 평가실 자리인데 그 평가원 지역은 특이한 게 그 감독관이 5명이에요. 지역마다 이게 되게 편차가 큰데 평가원 지역은 5명이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신 감독관 분들이 제가 작년에 서울 봤을 때는 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급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되게 그러셨는데 올해는 제가 평가원 분들 보니까 다들 40대 그리고 좀 과장하면 30대 후반이신 분들 진짜 어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직 교사분들이.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약간 실제 그 지역마다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솔직히 2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평가원 지역 치시는 분들은 시책을 일단 보지 마시고 그리고 평가원 지역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무조건 기출을 진짜 우리 기출 문제 풀듯이 평가원 지역 기출을 달달달달 보시는 게 면접 고득점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면접 레시피 그런 책보다 저는 그렇게 기출 문제를 달달달 풀어본 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네, 혹시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여기 제 이메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뭐 아무래도 평가원 지역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 아니면 뭐 저같이 채탈 경험이 있는데 멘탈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